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 ADSP의 이상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2과목의 내용을 마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3과목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과목이 가장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고요. 또 어려운 내용들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통계와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좀 긴 시간 할애를 해서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ADSP 시험에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툴 중에서 R이라는 언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초반에는 R에 대한 문법에 관련되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은 R 언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간단하게 R을 활용해서 어떤 통계 분석하는 것의 결과를 해석하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ADSP를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R이라는 언어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R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사실 여기 세 가지만 적혀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툴들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통계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SPSS라는 것과 그 다음 세스, 자, 이것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R이라는 언어가 나오면서 R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동시에 이 파이썬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할 때 이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그 통계 쪽에 관해서는 통계에 좀 특화된 언어는 R이라는 언어를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무조건 SPSS나 세스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했지만 R이 나오게 되면서 이 통계 분석을 하는데 R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ADSP 시험에도 R이라는 언어가 공식적으로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R 언어를 좀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이라는 언어에 대해서 조금 개요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R이라는 언어는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등을 위해서 개발된 오픈소스 프로그램입니다. 자, 오픈소스라는 것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소스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R이라는 언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분석, 특히 통계 분석 부분과 시각화, 비주얼라이제이션이죠. 어떤 분석한 결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아주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R이라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이 R이라는 언어는 벨 연구소에서 개발된 통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언어입니다. 벨 연구소 하면 또 생각나는 언어가 있죠. C 언어도 벨 연구소에서 태어났는데요. 벨 연구소에서 C 언어뿐만 아니라 통계를 분석할 수 있는 유료 프로그래밍 언어인 S라는 언어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S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R이라는 언어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R이라는 언어는 1993년도에 뉴질랜드에 오클랜드 대학이 있는데요. 여기에 로스 이하카와 로버트 젠틀맨, 아래쪽에 보시는 이 두 사람이 함께 개발한 언어가 되겠고요. 이것이 그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알코어 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이라는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이 R 언어의 특징 같은 것들도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R에 막 특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좀 비교적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앞서 강조해드린 것처럼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언어입니다. 이 통계 분석에 특히 특화된 언어가 되겠고요. 배우기 쉬운 언어다.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에 비해서 비교적 문법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주변에서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이미 먼저 배우신 분들은 오히려 이 간결한 문법이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거는 개인마다 좀 편차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통계, 머신러닝, 금융, 시각화 등의 다양한 패키지를 제공한다. 자, 이 패키지가 굉장한 장점이 되겠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R이라는 언어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소스가 공개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패키지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패키지들이 다 제공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루하루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픈소스라는 거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요. 수많은 R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분석 기법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도 만들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 R이라는 언어는 어떤 운영체제에 특화된 언어가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나 맥 OS, 리눅스 등 다양한 운영체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가 되겠고요. 또 R의 특징 중에 하나는 메모리 기반으로 동작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내용들을 메모리에 적재해서 실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빠른 메인 메모리에 적재를 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게 실행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단점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메모리의 용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R이라는 언어도 객체 지향 언어입니다. 우리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도 객체 지향 언어인데요. 이 R이라는 언어도 객체 지향 언어이고 또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함수형 언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서 강조해 드렸던 것처럼 R은 시각화에 굉장히 특수화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도 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될 텐데요. R 그래프 갤러리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굉장히 멋진 차트들을 제공하고 있고 소스까지 제공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소스를 복사해서 일부를 변경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코드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다양한 또 어떤 차트들은 액티브하게 움직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역동적인 그래프까지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을 설치하는 방법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후반부에 실습을 하는 과정들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 R이라는 프로그램은 www.rproject.org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를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크랜이라는 어떤 서버로부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나라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가까운 받고자 하는 서버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서울.go.kr 이외에도 코리아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안 될 경우에는 다른 것을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윈도우 본인의 운영체제에 맞는 R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잘못 들어간 것 같아서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R이라는 것은 조금 좋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용법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잘 만들어진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인터페이스가 약간 불편하다는 것이죠. 콘솔의 형태로 되어 있고 스크립트 창도 제공하기는 하지만 기능이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을 좀 더 원활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RStudio가 되겠는데요. RStudio는 R을 사용하는 통합 개발 환경, 우리 IDE라고 하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으로 R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RStudio가 되겠는데요. 이것도 우리는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RStudio는 rstudio.com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유료 버전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프리, 무료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 과정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R을 설치하고 RStudio를 설치한 다음에 RStudio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RStudio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것이 스크립트 창이 되겠고요. 즉 여기에 명령어들을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실행하는 것은 run이라는 단추가 있는데 이것을 누르거나 또는 뒷장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 코드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게 되면 하단에 있는 콘솔 창에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이 스크립트 창이 되겠고요. 아래쪽이 결과가 표시되는 콘솔 창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이라는 프로그램은 요 콘솔 창이 화면에 나와 있기 때문에 콘솔 창에서 한 줄 한 줄 결과를 확인해야 돼서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요. RStudio는 이렇게 콘솔 창과 스크립트 창을 동시에 보면서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위쪽에 나와 있는 것이 environment, 히스토리 창, 히스토리 창이라서 뭐 어떤 변수의 값을 할당하거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은 파일, 뭐 지금은 탐색기처럼 보여지는데 플롯, 그래프를 그렸을 때 결과를 볼 수도 있고 패키지에 관한 것 그리고 헬프, 도움말 화면이 이쪽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창을 동시에 보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요. 이 작업 창의 순서는 옵션에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RStudio에서 명령문을 실행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스크립트 창에서 한 줄 단위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컨트롤 엔터를 누르거나 자,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또는 위쪽에 있는 run이라는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러 줄을 한꺼번에 실행할 수도 있고 또 해당 줄에서 어떤 변수의 결과만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블록을 지정하고 그러니까 여러 줄을 블록 지정하거나 아니면 변수 하나만 블록을 지정해서 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그것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 줄 한 줄 실행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스크립트 창에 작성하고 여러 줄을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명령어를 한 줄에 입력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뭐 한 줄 한 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필요한 기능은 아닌 것 같지만 세미콜론으로 구분하면 된다. 명령어 하나 입력하고 세미콜론 또 입력하고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명령어들을 이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석문, 주석이라는 것은 이 코드의 실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설명을 붙여놓기 위한 것은 샵을 붙이면 된다. 그러니까 샵을 붙이고 이후에 어떤 내용을 입력하면 이것은 코드가 아니라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설명으로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뭐
처음에 작성할 때는 뭐 이 코드가 어떤 내용인지 잘 기억이 나겠지만 내가 만든 코드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상세하게 주성문을 붙여 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움말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모든 명령어들은 도움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은 물음표 다음에 어떤 명령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는 help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help 괄호 안에 head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head에 대한 help 화면을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아래 도움말들은 모두 영문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좀 알아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 R이라는 언어는 이 언어의 이름이 한 글자다 보니까 R만 쳤을 때 뭐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글링을 할 때는 헤드에 대한 것을 구글에서 보고 싶다. 그럼 헤드 in R 이렇게 입력을 in R을 입력해 주시면 헤드에 대한 뭐 설명들이나 검색어로 가지고 있는 것, 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블로그나 이런 것들 만들어 놨겠죠. 그런 것들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RStudi오를 사용할 때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과 무관하게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험과 무관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R을 실행할 때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R에는 굉장히 많은 패키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새로운 패키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패키지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언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패키지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패키지라는 것은 특정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함수와 객체와 데이터와 도움말 등의 집합체입니다. 이런 특수한 어떤 함수, 그 패키지에서만 쓸 수 있는 함수가 있고요. 관련된 객체, 데이터, 도움말까지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패키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R에서는 앞서 크랜이라는 서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랜 서버에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로드 받고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R과 RStudi오를 다운로드 받는다고 해서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패키지를 별도로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패키지를 설치할 때는 install.packages라는 명령어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install.packages 하고 괄호 안에 패키지명을 쓰는데 반드시 따옴표를 적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패키지를 설치하면 이건 어디에 설치가 될까요? 내 하드디스크에 설치가 되겠죠. 자, 이것을 앞서 R은 모두 메모리 기반이라고 했죠. 그럼 이 패키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메모리로 패키지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고요. 괄호 안에 역시 패키지명을 적어주는데 주의하실 것은 따옴표가 없습니다. 라이브러리하고 패키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어디로 올라오냐면 메인 메모리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install.packages 하면 내 하드디스크에 저장받은 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명령어는 시험 문제에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일단 한번 내 하드디스크에 설치하게 되면 이 다음에 사용하고자 할 때 또 설치할 필요는 없겠죠. R을 껐다가 킨 다음에는 항상 라이브러리에 해서 활성화 시킨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예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라이브러리,
자, 이렇게 라이브러리하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들을 확인하겠다는 것이고요. install.packages하고 여기에서 ggplot2라는 패키지를 설치해 봤는데요. 이게 바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래프가 있었죠. 이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아래서 가장 유명한 패키지의 이름입니다. 자, 따옴표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 라이브러리하고 ggplot2 그러면 ggplot2라는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을 이제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래 데이터 구조에 관련된 것입니다. 각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독특한 자료 구조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R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데이터 구조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로도 지금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R을 기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구조를 기억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 5가지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오늘 개요를 설명드리고 저는 벡터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래 데이터 구조는 벡터, 행렬, 배열, 데이터 프레임, 리스트. 자,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인터넷에서 제가 가지고 온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게 이 아래 데이터 구조를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지금 벡터라는 것을 보시면 어떤 형태냐면 1차원 배열과 같은 형태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똑같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자료의 종류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문자가 들어있다면 똑같이 문자, 숫자가 들어있다면 똑같이 숫자가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1차원 배열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벡터가 되겠고요. 벡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트릭스라는 것은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수학 시간에 행렬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요즘에 또 인공지능 공부하면서 선형대수학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행렬이라는 것은 2차원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행과 자, 이렇게 가로로 된 행과 세로로 된 열로 구성됩니다. 로우가 행이 되겠고요. 컬럼이 열이 되겠습니다. 행과 열로 구성되는데 지금 보시면 벡터와 마찬가지로 모두 동일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문자면 모두 문자고요. 또 숫자이면 모두 숫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행렬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째 어레이라는 것은 요 벡터가 1차원 이라면 매트릭스가 2차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어레이가 3차원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어레이는 우리 데이터 분석할 때는 잘 활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상 다음 주까지 설명할 때 이 배열은 그냥 정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중점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것이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은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로 잘 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데이터 프레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엑셀 시트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뭐 번호, 이름, 국어 점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런 형태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매트릭스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다른 점은 데이터 프레임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번호는 숫자이고 그 다음에 이름은 문자다. 그 다음 국어, 영어, 수학 점수는 숫자다. 이런 식으로 문자, 숫자, 논리형들이 섞여서 들어갈 수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리스트는 아마
그 파이썬 공부하신 분들은 또 역시 리스트를 잘 아실 텐데요. 리스트는 지금 보시면 요거는 벡터고 벡터의 행렬과 벡터의 데이터 프레임.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의 리스트 안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자료 구조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도 뭐 시험 문제에 잘 다뤄지진 않고요. 중요한 것을 제가 뽑아 본다면 벡터와 행렬과 그다음 데이터 프레임 요 정도는 정말 기본적으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벡터에 대해서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래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 객체입니다. 1차원의 데이터 구조를 가지게 되고요. 이 벡터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1학년 학생들의 국어 점수. 그런데 이 1학년 학생이 100명이 있다면 원래는 이 국어 점수를 하나하나 저장하기 위해서는 100개의 변수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100개의 공간을 잡아놓고 100개의 공간을 쭉 잡아놓게 되는데요. 보통 다른 언어에서 이렇게 1차원 배열을 사용할 때 첫 번째 값은 0번째 값입니다. 다른 언어들은 모두 다 인덱스를 0부터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R이라는 언어는 IT를 전공한 프로그래머가 만든 언어가 아니라 통계학자들이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좀 독특하게도 1번 인덱스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째, 2번째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0번째 까지 하게 되면 이제 100개의 그 자료의 공간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상의 스칼라 원소, 요 하나가 스칼라 원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스칼라 원소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이 벡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쪽 왼쪽에 이제 코드를 한번 적어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 벡터 이제 처음 사용해 보시니까 벡터 안에 지금 왼쪽에 있는 x라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벡터를 담을 수 있는 변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값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을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x라는 변수에 그다음 여기에 나온 것이 할당 연산자가 되겠는데요. 보통 다른 언어에서는 등호를 사용하죠. 근데 물론 R에서도 등호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런 모양의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꺽쇠와 하이픈 두 번 눌러야 되는데요. R 스튜디오에서는 Alt 키와 함께 마이너스를 누르시면 됩니다. Alt 마이너스를 누르면 이런 기호가 나오게 되는데요. 실제로 실습해보면 Alt 플러스를 누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Alt 플러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영문자 같은 것들이 전강 문자로 나와서 넓게 나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현상이 있으면 다시 Alt 플러스를 눌러서 해제한 다음에 Alt 마이너스를 다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소문자 C인데요. 이게 바로 벡터를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괄호 안에 10, 20, 30, 10, 20, 30을 X라는 벡터에다 넣자. 그럼 X라는 공간이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여기에는 10, 20, 30이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R이라는 언어가 굉장히 단순한 것이 타입에 대한 선언이 없습니다. X는 숫자를 넣는 데 사용한다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넣으면 자연적으로 숫자의 공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문자를 넣고 싶을 때 Y하고 이렇게 자, 따옴표 안에 넣게 되면 문자가 됩니다. 그럼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카페라떼 이렇게 넣게 되겠고요. 그 다음 Z 안에는 true, false. 자,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문자로 true, false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참 거짓이라는 논리값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길다 그러면 이렇게 한 글자로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래서는 대소를 구분합니다. 대문자로 TF로 저장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확인할 때는 이렇게 X, Y, Z 해서 결과를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X, Y, Z를 할당한 다음에 X를 확인하니까 이렇게 세 개가 나오게 되겠고요. Y를 확인하니까 문자가 들어있고 Z를 확인하니까 true, false라는 값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를 생성하는 방식이 지금 C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고 했는데요. 그것 이외에도 또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의 벡터에는 동일한 자료형, 동일한 데이터 타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입력할 때 착각을 해서 문자하고 숫자를 섞어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무조건 숫자가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좀 이런 문제들도, 벡터를 활용하는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다음 콜론을 이용해서 연속된 정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만들 수도 있고요. C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또 SEQ라는 것은 시퀀셜을 의미하겠죠. 시작값과 종료값과 간격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시작값부터 종료값까지 해당 간격 그 사이로 해서 벡터를 발생시키는 것이고요. REP라는 것은 리피트를 의미하겠죠. 반복할 대상값, times하고 반복 횟수를 지정하게 되면 이 값을 여러 번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V1 안에는 50:90 그럼 앞서 뭐라고 했나요? 연속된 숫자 벡터 1씩 증가하는 연속된 숫자 벡터를 만들 때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럼 50, 51, 52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V1을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C라는 함수로 1, 2, 3, 4, 5 이렇게 지정하면 5개의 값을 넣어서 벡터를 V2라는 벡터를 만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요건 뭐냐면 V2의 대괄호하고 2 그럼 두 번째 요소를 꺼내라는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V2에는 자, 이렇게 1, 2, 3, 4, 5가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가 되겠죠. 다른 언어처럼 0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C하고 이렇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1:5 그럼 1, 2, 3, 4, 5가 되겠고요. 자, SEQ 앞서 말씀드렸죠. 시작값입니다. 1부터 10까지 by는 2 그러면 이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벡터를 생성해라. 1에서 10까지 2씩 증가된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 V5에는 리피트를 이용해서 C1, 2 그러면 1, 2가 들어있는 벡터가 만들어지겠죠. 자, 요 벡터를 times는 2 그랬으니까 두 번 반복한다. 1, 2, 1, 2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C24하고 length는 6 이렇게 지정했는데요. 자, 요거는 크기를 6으로 지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한번 결과를 볼까요? 자, 50부터 90까지 1씩 증가되고요. 자, 1, 2, 3, 4, 5 넣은 거, 그 다음 두 번째 요소만 뽑은 거. 그 다음에 1부터 5까지 역시 1, 2, 3, 4, 5 되죠. 1:5 이렇게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SEQ로 1부터 10까지 2씩 증가되면 1, 3, 5, 7, 9. 그 다음에 1, 2라는 벡터를 두 번 반복하니까 1, 2, 1, 2. 자, 그 다음에 2, 4라는 벡터를 length는 6으로 지정하면 6개를 표시하라는 겁니다. 그럼 2, 4, 2, 4, 2, 4니까 여기에 times는 3을 쓴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직접 이걸 하나하나 실습을 해보시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이 오류를 수정하면서 R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 원소를 뽑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V2하고
괄호 2 하면 두 번째 원소를 꺼내라 라는 의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V2, V1으로 제가 입력을 했는데 요거 V1으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V1의 두 번째는 V1은 앞서 보셨으면 요거죠. 1번, 2번. 자, 두 번째니까 5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2에서 마이너스로 지정하게 되면 네 번째 요소를 제외해라 라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지정하면. 그럼 V2가 아까 1, 2, 3, 4, 5였었는데요. 여기에서 네 번째를 빼면 1, 2, 3,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 V2의 C로 요 안에 벡터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2, 3이란 벡터가 되겠죠. 그러면 V2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값. 두 번째와 세 번째 값은 2,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R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대괄호도 나오고 막 소괄호도 나오고 혼동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소괄호라는 것은 요 함수 뒤에 들어가는 게, 자, 그러니까 함수명이 나오고 괄호가 나오고 인수가 나오는 거죠. 자, 요때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우리 엑셀은 다들 써보셨겠죠? 엑셀에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 대괄호라는 것은 이 인덱스 값을 지정할 때, 벡터의 인덱스를 지정할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이번 시간에 학습한 아래 기초적인 내용들을 이용해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아래 데이터 구조 중 벡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벡터는 행과 열을 갖는 m 곱하기 n 형태의 직사각형의 데이터를 나열한 것이다. 자, 이건 무엇에 대한 설명일까요? 행렬에 대한 설명이죠. 벡터와는 관계가 없는 설명입니다. 자, 벡터는 하나의 스칼라 값 또는 하나 이상의 스칼라 원소들을 갖는 단순한 형태의 집합이다. 자, 하나의 스칼라 값 이상을 갖는 원소의 집합이 되겠죠. 이게 벡터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벡터는 행렬과 유사한 2차원의 목록 데이터 구조이다. 이거는 아니죠. 벡터는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입니다. 벡터는 숫자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숫자 벡터도 있지만 문자 벡터도 있고요. 그 다음 논리 벡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벡터들이 있습니다. 숫자로만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적절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변수 A에 할당되는 데이터의 종류가 다른 것 하나는, 자, 이와 같이 하면 A에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모두 따옴표로 되어 있으니까 문자 데이터가 저장된 벡터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보시면 PI라고 하면 파이 값을 의미하는데요. 여긴 이렇게 따옴표를 썼으면 이건 문자열이죠. 이건 숫자인데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숫자랑 문자가 함께 섞여 있으면 모두 문자가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3.14와 파이와 true입니다. 3.14라는 숫자, 그 다음 파이는 우리 원주율 값이죠. 그 다음 true라는 것은 논리 값인데요. 논리 값의 true는 1로 저장이 됩니다. false의 경우에는 0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렇게 소수 이하 자리까지 표시가 돼서 3.14, 뭐 0000, 뭐 1.0000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문자만 넣으면 당연히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만 숫자고 나머지는 문자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인데요.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새로운 패키지를 설치하고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를 찾는 것인데요. install.packages, 이게 설치하는 거죠. 반드시 여기에는 따옴표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 활성화하는 라이브러리는 따옴표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번과 같이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아래 벡터 생성 코드로 잘못된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1번은 숫자 3개를 집어넣는 것이고요. 2번은 보시면 false, 2번과 3번을 보면 뭐가 맞는 건지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3번의 경우에는 false, 대문자로 넣는 것이 맞는데요. 이렇게 첫 글자만 대문자인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해보시면 오류가 발생하고요. 차라리 false 대신에 f라는 대문자를 넣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문자를 만드는 거죠. 숫자를 문자처럼 저장하는 거니까 문자 벡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잘못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결과가 다른 아래 코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SEQ로 1부터 10까지 1씩 증가됩니다. 그럼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번에 잘 보시면 쉼표입니다. 쉼표, 콜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1과 10 두 개의 값만 생성이 됩니다. 쉼표일 때와 콜론일 때 잘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3번은 1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나오게 되겠고요. 요거는 SEQ 함수로 10부터 100까지 10씩 증가하면 10, 20, 30, 40 해서 100까지 나오겠죠. 그것을 각각의 값을 10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또다시 1,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요. 직접 실습하면서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요것도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래서 다음 명령을 수행했을 때 출력되는 결과를 묻는 문제입니다. 1부터 100까지 이렇게 되면 1, 2, 3, 4 해서 100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x가 50보다 큰 것의 썸이라고 했으니까 마치 x가 50보다 큰 것의 그 합계를 구해라 이런 문제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이렇게 보시면 조건이 되죠. x가 50보다 크다라는 것은 각각의 값에 대해서 50보다 큰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자, 그럼 false. 자, 요것도 false. 자, 쭉 false가 나오다가 이제 51이 되면 true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true가 나와서 100까지 쭉 true가 나오게 됩니다. 앞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false의 경우에는 내부에서 0이 되고요. true는 1이 됩니다. 자, 그럼 1이 되는 값들의 합계를 구하니까 다시 말하면 50보다 큰 것의 개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3과목 오늘 데이터 분석의 첫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실습도 좀 하면서 아래 기초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 내용들을 좀 여러 번 반복해서 R과 친숙해지셔야만 뒤에 내용들을 학습하기가 덜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